이번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내 멋대로 찍어라 라는 타이틀입니다. 좀 공격적인 타이틀이죠. 이 내 멋대로 찍어라도, 조선이라는 사진가가 책을 낼 때 그 책 제목으로 사용했던 게 내 멋대로 찍어라입니다. 굉장히 그 강한 느낌을 주는 그 힘이 있는 타이틀이죠. 그래서 제가 살짝 그 제목을 또 한번 따왔는데요. 그 부제로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찍어라 한마디로 사진 찍는 사람의 그 느낌대로 찍어라 그 얘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멋대로 찍을 수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진은 절대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라는 그런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진 입문서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답을 만들어 놓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초는 있어야 되겠죠.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응용하면서 내가 내 느낌대로 사진을 찍으라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인 기초는 가지고 있되 어떤 특정한 틀에 얽매이지 말고 사진 찍는 스스로가 그 감정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찍어주는 게 가장 최고의 사진이 될 수 있고 최선의 사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배울 때도 꽤 오래전의 얘기지만 이 시중에 사진책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내 사진가들이 쓴 책들이 이런 전문 서적들이 없었어요. 간혹 그 서점에 가면 이제 한두 권씩 보이는 게 뭐냐면 일본 사진책을 번역한 그런 책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관광 렌즈 가지고 인물 사진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진을 처음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그 말이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다라고 생각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정말로 틀린 말이더라라는 걸 제가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스스로 느껴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진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가리킬 때는 가리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철저한 객관성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책임감 있는 강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최근에 들어서 강의하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절대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원칙이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사진을 배울 때 특히 사진 입문 단계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 구도죠. 사진 구도. 야, 이거 구도가 좋다. 야, 이거 구도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좀 안다는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사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걸 찍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환경에서 찍었을까, 또 이걸 찍어서 뭘 알려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을 볼 생각은 안 하고 이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구도를 가지고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는 경우가 거의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시작할 때도 분명히 절대적인 원칙이 없다라고 그랬지만 이 사진 구도라는 것도요, 딱 이렇게 찍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진 배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사진 구도라는 정답을 만들어 놓고 그 정답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정답에, 또 사진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정답에 못 들어가면 사진을 상당히 못 찍는 걸로 착각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도의 기본 원칙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황금 분할이잖아요. 황금 분할. 이 황금 분할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제가
그 위키 뭐 지금 저 인터넷에서 찾아서 써놓은 건데요. 이 황금 불알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1대 1.618이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요런 비율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시면 3분의 1 되는 화면에 3분의 1 되는 지점으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요런 비율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 3분의 1 되는 지점 위치에다 올려놓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주 대상이 있는 위치의 반대쪽에 같은 무게중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대상을 또 올려놔서 화면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수학적으로도 가장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조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고대 그리스인들한테 이 비율이 가장 중요시 여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그림이 인치 비율과 구도에서 황금비의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그 구성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저 다른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진이 이따가도 나오는데요. 사진의 출발이 그림이다 보니까 또 그림하는 사람들이나 기존의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그런 모욕적인 말도 듣고 하다 보니까 사진이 어떻게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림을 추종하는 방법으로 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림을 추종하는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요 비율이 가장 정확한 비율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이 황금 분할 비율을 우리가 사진상에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어느 때요, 회화적인 사진이 주류를 이룰 때 요 비율을 황금 분할을 최고의 그 구성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풍경 사진을 찍든지 뭐 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찍을 때는 이런 황금 분할로 표현하는 게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황금 분할은 조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면에. 그러니까 한쪽에 무게가 딸린 게 가로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또 반대편에 이 무게를 버텨줄 수 있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이 또 반대편 화면에 있어서 이 벽에 딱 사진을 걸어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온화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느낌의 메시지를 가진 사진을 우리가 표현할 거다라고 그러면 이런 황금 분할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고 사진을 통해서 뭘 알리고 싶다라는 그 차이에 따라 황금 분할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떤 사진이든지 간에 이런 비율로 모든 것을 얘기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사진의 프레임의 그 구성의 원칙을 이런 황금 분할 비율로 선정을 해서 자꾸들 말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사진의 구도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그 황금 분할이란 내용의 구도로만 집착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황금 분할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구성이 사진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진의 뿌리는 미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뿌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출발점이 미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상화에 대한 욕구가 팽창하면서 뭐 그게 전부 사진술의 발명의 원인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래도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상화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사진술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정답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진술이 인정받고 초창기의 사진가들의
구성을 이룬 사람들이 전업 화가들이 많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하여튼 그림의 밑그림용으로도 사진이 초창기에 많이 사용을 됐고, 그다음에 사진술이라는 게 인정받기 전에 화가들이 그런 그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걸 통해서 스케치하는 용도로도 또 사용을 했고 해서 하여튼 그림하고 사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하로 가는 거고요.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사진의 그 표현 방법이 자꾸 변화되고 발전해 가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에서 떨어져서 사진의 독자적인 표현 양식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장르가 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진 자체가 이 그림의 그 뿌리를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옳다 나쁘다라는 얘기들이 쭉 따라오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사진 프레임 자체도 우리 조지 이스트만 상당히 바쁩니다. 이 강의 정확히 나오느라고. 요 샘플 사진도 다른 강의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최초의 롤 필름을 사용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회용 카메라를 만들어서 그 조지 이스트만이 찍는 장면인데 초창기에 그 코닥에서 만든 카메라의 프레임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동그랗게 나오다 보니까 맨날 사각 프레임의 그림만 보다가 원형의 사진을 보니까 약간 적응이 안 됐다라는 얘기고, 또 사진도 그림과 같은 예술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사각 프레임이 좋겠다라고 해서 필름 쪽에 필름 앞에 렌즈 뒤에 그 사각 프레임으로 막아갖고 사진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찍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요 동그란 원을 우리가 이미지 서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뭐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사각 프레임을 막아서 사진이 사각형으로 찍히는 것이다. 그것도 다 그림과 연관된 형태에서 이루어진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의 기본이 황금 분할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미술적인 구도를 응용하는 상태에서 사진의 구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형성돼 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강의할 때 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도 직업 화가는 아니었지만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어느 정도 배웠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결정적 순간이라고 해서 빛, 구도, 감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빛, 구도, 감정이 일치되는 순간에 셔터를 눌렀을 때 아주 완성된 사진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의 구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 까르띠에 브레송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화면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황금 분할의 원칙을 철저하게 따른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 그런 게 브레송인데, 이 사람은 회화의 구도는 화가가 만드는 구도고 사진의 구도는 잘라내는 구도라고 제가 다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구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가의 그림의 구도는 플러스고요. 그래서 잘라내는 구도고 일순간에 결정되는 구도다. 그러니까 뭐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 매체에 딱 연관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걸 라이카 카메라를 칭찬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라이카 카메라의 렌즈는 내 눈의 연장이고, 라이카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사진의 구도 자체는 그림하고는 다른 그 사진만의 결정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구성이다. 그게 라이카를 통해서 느꼈다라고 그러니까 라이카를 홍보하는 멘트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아무튼 이렇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원리가. 그런데 브레송의 그런 구성 자체, 프레임 자체는 황금 분할을 철저하게 응용했던 것처럼 아주 화면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3분의 1 지점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 화면의 안정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르띠에 브레송이 추구했던 사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활하고는 생활 공간이나 생활하는 표정, 그런 것들을 일상적인 생활들을 포착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약간 평화로운 분위기의 사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느낌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황금 분할의 틀을 많이 사용을 했고, 이 사람이 표현했던 프레임, 구도의 원칙이 그게 철칙인 줄 알고,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브레송은 저 이렇게 찍어야 된다, 한국 문화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는 않았지만 브레송의 사진을 보고 또 그걸 통해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을 거 아닙니까. 뭐 죽은 지도 꽤 됐지만 지금도 우리 저같이 사진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은 예를 들고요. 저 후학들한테 상당한 그 교육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았던 그런 사진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1950년대까지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사진이 일반적인 사진의 구도의 원칙인 것처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신영상주의 사진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 여기 보면은 신자가 새 신자잖아요, 한문으로. 새로운 영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진의 독자적인 시각을 확립했다는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과 같은 형태의 표현 방법이 아니고 사진만이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새로운 영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 그걸 확보했다, 그런 사진을 우리가 신영상주의 사진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사진가가 그 로버트 프랭크하고 월리엄 크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프랭크하고 월리엄 크라인은 이 현대 사진의 그 출발점은 아니지만 하여튼 현대 사진을 일반화시킨 사진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진에 굉장한 영향을 받아갖고 사진을 해서 또 세계적인 사진가가 된, 그러니까 사진을 배우는 후배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시각적으로 영향력을 줬던 그런 사진가들이 이 월리엄 크라이라고 로버트 프랭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로버트 프랭크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까르띠에 브레송이 유지해 왔던 그 황금 불안에 대한 안정적인 프레임의 원칙을 요 신영상주의 사진가들인 그 로버트 프랭크하고 월리엄 크라인이 과감하게 깨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람은 그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이고요. 유럽에서 원래 본명은 굉장히 길었는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미국 이름으로 바꾼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 미국 이름을 자꾸 만들어요. 뭐 미국 사람들이 뭐 한국 이름을 얘기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발음도 못한다라는 핑계를 대는데, 아무튼 뭐 그쪽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로버트 프랭크도 그러한 이유에서 외국인이지만 이제 미국식 이름을 만들었어요. 로버트 프랭크라고. 근데 굉장히 사진을 열심히 했던 사진가였던 것 같아요. 구겐하임 재단이 있습니다. 또 뉴욕의 맨하탄에 박물관도 있고 그 미술 재단인데,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열심히 작업하는 사진가들한테, 그 신진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후원금을 줘요. 근데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이 로버트 프랭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2년 동안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 아주 굉장히 많은 사진 중에 골라가지고 여기 나와 있듯이 더 아메리칸이라는 사진집을 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라는 타이틀로 그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먼저 전시를 했대요. 유럽에서 먼저 전시를 했더니 아주 박수갈채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 힘을 얻어가지고 뉴욕에 와서 맨하탄에 전시했다가 뭐 약간 과장된 말 같기도 한데 계란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로버트 프랭크가 찍은 요 미국인이라는 사진은요,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미국인이지 그 미국의 그런 암울한 모습, 그러니까 요즘 그 코로나19에 의해서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발칵 뒤집어진 상태에서 미국의 그 속살이 막 나오고 있죠. 미국의 실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온 사람이지만 미국의 그런 그 가장 안 좋은 모습, 추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느꼈고, 저는 또 사진을 하는 입장이고 이 로버트 프랭크에 대한 내용을 좀 알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부터도 강의할 때 로버트 프랭크는 그 사진계의 노스트라다무스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1950년대 초반이거든요. 50년대 초반이면 아주 강성한 미국이고 이념 대치에서 소련과 미국과 대치하는 초강대국이었고요.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군사 강국이었고, 뭐 이런 나라에서 미국에는 거지도 없을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원인데 이 로버트 프랭크 미국인이라는 사진집에 담겨 있는 미국은 병들고 여러 가지의 그런 암적인 요소들이 이 종양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다 쓰러져 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미국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사진인데 여기서부터 주관적인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편견이죠. 편파고 그렇지도 않은 면도 있지만 그런 면을 강조한 건데 로버트 프랭크는 그렇게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다라는 거에 그래갖고 기존의 다큐멘터리나 이런 스트릿 포토에서 느껴지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사진계가 발칵 뒤집혀진 거죠. 그러니까 신영상이라는 타이틀도 받았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카우보이지 않습니까? 카우보이의 그런 패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망가진 모습이라든가 얼굴을 가려진 모습, 이렇게 쓰레기통에 기대서 담배 피는 카우보이, 그 다음에 아마 동성연애자들인 것 같은데요. 이런 공해 문제, 마약 문제, 성 문제, 인종차별 문제, 하여튼 총기 사용 문제, 이런 엄청나게 우리가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가 이 미국인데, 그걸 1950년대 초반에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 흔들리는 미국 아니에요.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흑인 간호사가 백인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안고 있는 모습이 아주 흑백 인종 갈등 문제라든가, 무표정하고 한 이런 현대인들의 얼굴이라든가 하는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탄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황금 분할에 의한 안정적인 프레임은 사진상에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불안한데 화면은 안정적으로 느껴지면은 뭔가 괴리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어떻게 해요? 황금 분할의 개념에서 완전히 깨부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사진에는 그렇게 확확 휘어지고 변형된 그런 느낌의 사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 미국인이라는 사진집을 보게 되면 그런 형태의 사진집이 많아요. 이렇게 사진을 똑바로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려가지고 기울어진 듯하고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하는 그런 형태의 영상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신영상주의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프랭크는 이렇게 미국이라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태에서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정치까지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넘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다 뺏겼잖아요, 주도권을. 그러니까 로버트 프랭크가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니까 아주 그냥 속이 진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이 아주 통쾌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이걸 들고 미국에서 전시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놈은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하여튼 반미 인사라는 거죠. 왜 미국에 안 좋은 몸만 찍었냐, 이렇게 좋은 점도 많은데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이나 사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던 그런 표현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까지 계속 내려오던 암암리에 계속 압력을 가했던 미술적인 표현 방법, 미술적인 표현 방법에서 스트레이트한 사진 쪽으로 가면서도 프레임 자체의 구성을 황금 분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런 프레임의 변화를 아주 과감하게 시도했던 게 1950년도, 이게 1955년도에 전시를 했는데 1950년도 초반에 그런 신영상주의 사진가들의 사진 표현 방법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진가가 이 로버트 프랭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진가는 월리엄 크라인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천재성이 뛰어난 사진가입니다. 원래 패션 디자이너인가 그럴 거예요. 미술학도였고,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도 패션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요. 하여튼 그림도 잘 그리고, 하여튼 약간 발상이나 이런 게 천재적인 사람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이런 사람인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1955년에 뉴욕에 아메리칸이라는 사진집이 발표가 되고, 이 월리엄 크라인의 뉴욕은
1955년도에 나옵니다. 여기 지금 타이틀이 1954에서 5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발표를 제가 56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로버트 프랭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뉴욕이라는 건 그 미국을 타이틀은 뉴욕이지만 그 제가 심상사진 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타이틀은 뉴욕이지만 그 뉴욕의 그 분위기가 현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중심이 아직까지도 뉴욕이지만 거기엔 다인종들이 모여 살고 세계의 모든 그 흐름이 뉴욕에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현대인들의 표본이 거기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무표정하고 무질서하고 기계의 부속처럼, 로봇처럼,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 혼돈된 상태에서, 그 아무런 재미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런 뭐라 그래요? 타락한 모습, 추락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표현한 게 뉴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도쿄라는 대도시의 그 일본의 도시의 타이틀로 사진집도 있고 로마라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뉴욕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런 인간성 상실에서 오는 괴리감 같은 거, 그 좌절감 같은 것들을 표현한 사진가가 이 월리엄 크라인인데 이 사람도 그런 혼돈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구도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더 재밌는 게 그 노출도 안 맞은 게 많고요. 초점이 안 맞은 것도 더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뭐 사진 뭐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그 정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구독자 수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쇼맨십도 있고 뻥도 좀 치고 막 이래야지 좀 그 구독자도 늘어나는데 체질적으로 그건 제가 잘 못하는 성격이지만 근데 뭐더라 하여튼 뭐 타이틀이 끌려가지고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못된 사진을 보내라고 그랬나 봐요. 자기 구독자들한테. 근데 잘못된 사진을 보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잠깐보다 많아서 전체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초점 안 맞은 사진이 대부분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초점이 안 맞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사진이 절대 아닌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초점이 안 맞았고 선명도가 떨어지면 잘못된 사진을 착각할 수가 있고 뭐 흔들려도 잘못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목표가 어디 있고 자기가 표현하는 의도가 뭔지에 따라 흔들려도 상관없고 초점이 안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초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 또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월리엄 크라인은 초점 안 맞은 사진도 많고 노출 안 맞은 사진도 많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사진의 포인트는 셔터 찬스라고 그랬어요. 셔터 찬스.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이 왔을 때 셔터를 눌러야 되는데 그때 노출 맞추고 초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을 놓친다는 얘기죠. 요즘 같으면요 뭐 오토포커스니까 그냥 그 자기 느낌이 왔을 때 초점도 맞추고 노출도 맞추면서 찍을 수가 있지만 그 아날로그 사진에서는 아주 신속한 촬영을 요하고자 할 때는 그게 약간 한 박자 늦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빨리 쫓아가서 찍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이 지금 뭐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한 이런 맨하탄의 그 상공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인간성 상실에서 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것 같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실내에서도 나오고 뭐 약간 이게 흔들리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불안한 느낌이.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추구했던 사진가가 이 월리엄 크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총기 휴대 문제지 않습니까? 이 총기 휴대가 자유다 보니까 제가 농담으로도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담배나 술 사는 것보다 총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 외국인도 여권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국 분들도 총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도로에 운전하고 다니는 차의 7, 80%가 아마 100%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몰라서 제 생각에는 최소 7, 80%는 차 안에 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총에 대한 그게 걔네들 굉장히 무감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장난하면서 총기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의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점도 유난히 월리엄 크라인의 뉴욕 사진에는 총을 든 애들이 많고요.
이런 식으로 실루엣 처리로 해가지고 이것도 노출이 안 맞은 거지 않습니까? 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 화면이 흔들려 버렸어요. 흔들려 버리니까 그 현대인들의 그런 불안한 심리라든가 도시의 불안정한 모습들이 훨씬 더 강조돼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영상주의 사진가라고 그랬고 까르띠에 브레소까지 왔을 때 1950년대 중반까지 왔던 그런 안정적인 구도의 개념을 사진적인 독자적인 영상으로 표현으로써 확 깨고 바꿔놓은 사람들을 신영상주의 사진,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게 본 것 같은 형태로 프레임을 잡아야 그게 정답이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사진의 완성된 구도를 또 보여줬던 두 명의 대표적인 사진가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고정관념을 버려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라는 집단이 있으면 프로라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보다 잘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프로고요. 아마추어는 직업이 따로 있으면서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프로하고 아마추어를 따질 때 그 품질로 따지는 것 같아요. 프로가 월등히 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아마추어는 대신에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답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프로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으로 못 들어가서 안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얼마든지 시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주 고정된 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경우들을 제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보는데 참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버리자라고 해서 그때 많이 나오는 사진가가 이 줄리안 마가레트 카메론이라는 여자 사진가입니다. 이것도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48살 땐가 처음으로 사진을 했어요. 딸이 카메라를 선물을 해줌으로 해서. 근데 그 당시에 사진 방법은 상당히 복잡했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초창기인데. 그래갖고 이 20세기를 빛낸 사진가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카메론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요, 이 카메론은 공통적으로 안 빠지고 나오는 사진가들이 꽤 많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줄리안 마그레트 카메론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어떤 평론가들마다 다 이 카메론을 거론을 하는데 그 이유가 세계 최초의 아마추어 사진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사진가가 아니었어요. 주부고 그러니까 사진을 취미로 하던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 아마추어 사진가고 죽고 나서도 20세기를 빛낸 사진가로 비공식 세계 최초의 아마추어 사진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느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크로즈 포트레이트 분야를 개척한 사진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게 사진사, 사진 발명사에서 굉장히 사진술 발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영국의 그 존 허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카메론이 찍은 존 허셀의 이 크로즈 포트레이트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뭐 지금 현대에 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유난히 잘 찍은 그런 앵글, 프레임 자체로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앵글은 아닌데 왜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냐 하면 당시에 난다 긴다 하는 인물 사진가들이 대부분 찍었던 사진 프레임은 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다르라는 사진가가 찍었던 거고요. 다른 사진가들도 많지만 일단 나다르가 당시에 그런 인물 사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사진가인데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던 사진가입니다. 항공 촬영도 하고 지하 공동묘지도 해서 사진을 예술로 막 사진의 시각의 다각화를 추구했던 초창기 사진가라고. 근데 그 당시에 나다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롱샷으로 찍는 사진이나 좀 가까이 들어가면 무릎선까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인물 사진의 그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배운 사람,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 방법이 오리지널 방법인 줄 알고 다들 이렇게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게 일반적인 대중적인 프레임이었다는 얘기. 근데 줄리안 마그레트 카메론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갖고는 인물에서 가장 카메론이 생각할 때는 인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눈인데 너무 멀리 찍다 보니까 시선이 강하지를 못하니까 인물이 죽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아까 저 헛셀 찍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가깝게. 그래서 크로즈업으로. 그래서 자기 딸들이 많았는데 뭐 큰 딸인가가 뭐 생일 선물 카메라를 주문해서 48인가 9의 사진을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크로즈업 포트레이트를 굉장히 많이 찍었고 또 사진을 많이 찍다 보고 전시장 같은 데 가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뭐 조너셀 같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그 예술가들도 많이 알아서 그 사람들도 찍어주고 하는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다가 약간 좀 불행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마지막에는 말년에는 요거 약간 연초점 인물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주의 사진의 경향인 사롱 포토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는 아주 정열적으로 크로즈업 포트레이트도 만들고 그러다가 후반에 가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진 거지. 오염된 거예요, 오염. 그래서 회화주의 표현 성향으로 바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 자체를 기존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써왔던 거를 과감하게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느낀 대로 찍어버리는 인물 사진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사진가로 평가받는 게 카메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고정 틀, 절대적인 원칙, 이렇게 찍어야 되고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거고 또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그냥 그 아웃시키든가 안 만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견의 예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끔 문화센터니 뭐 이렇게 동호회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요즘이야 그런 게 잘 안 보이지만 대여섯 명씩 그룹으로 다니면서 선생 같은 사람들이 지도하는데 트라이포드 세워서 기본은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프레임까지 잡아주는 경우도 많고 그건 누구 사진입니까? 그 선생 사진이에요. 프레임까지 잡아줬다라는 거. 어떻든지 간에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은 내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현장에서 강의를 많이 해보면은 근데 그건 절대 우리가 따라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 그렇지만 초점을 맞추지도 모르면서 초점 안 맞춰갖고 뭐 이게 예술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건 알고 안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기초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구도에 대한 프레임은 없지만 철칙은 없지만 지금 설명한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은 마치겠습니다.